18번에서 21번 고전 산문입니다. 오늘 유씨 3대록이라는 소설을 함께 볼 텐데 제목 그대로 유씨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 가문 소설입니다. 이 당대 굉장히 인기 많았던 소설인데 1대, 2대, 3대 이 3대에 걸친 이 명문가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녀 간의 결연담, 이 가문이 어떻게 창달하는지 번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엮어서 분량으로 치면 한 20권 정도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이 대하소설입니다. 전문을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줄거리 정도는 확인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제시된 이 보기하고 지문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소설은 남녀의 결연과 그 이후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결연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근데 보통 이 결연담에는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해서 그 남녀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겪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 특히 이 작품은 결연담 중에 늑혼 화소, 화소는 모티프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늑혼이란 원래 한쪽의 혼인 주체가 권력이나 재물 등을 활용하여 상대 혼인의 주체에게 강요하는 혼사를 말한다. 유씨 3대록에서는 자신의 애정을 관철하기 위해 늑혼을 이용한 여성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자, 이 인물을 찾아야겠네.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당시 가부장제 체제하의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이 한계도 나올 것이고, 가부장 체제 하에서의 여성의 한계도 나올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때 당시의 여성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네. 한번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는지.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이 현대소설하고 마찬가지 인물, 사건, 배경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인물의 호칭이 변합니다. 이 호칭 변화를 잘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우가, 자, 사람 이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경사, 밑에 각주 달려있죠?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그러면 장소니까 이것도 괄호로 표시해 놓을게요. 먼저 대궐에 가서 천자의 은혜에 정중하게 살해하였다. 자,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네. 상이 반기시오. 자, 상은 이 앞에 나왔던 천자, 왕을 얘기합니다. 그죠? 크게 반기시오. 자, 반긴다는 거는 이 태우가 뭔가 좋은 일을 했나봐. 공을 세웠나봐. 불러보시고 공적을 표창하시어 예부상서 영릉후에 임명하셨다. 자, 요런 직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 태우는 지금 예부상서 영릉후가 됐어. 그러면 태우와 이 예부상서 또는 영릉후는 같은 인물이야. 태우가 천자의 성은에 감사를 드리고 집안에 돌아와 부모를 배웠다.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근심이 끝이 없더니, 자, 이런 정서 같은 거 표시를 좀 해놓을게. 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근심을 했다. 왜?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이런 원인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석 달 늦게 온 거야. 하지만 돌아오니 온 집안에 반김이 무궁하였다. 다들 이제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하는 거야. 승상과 부인이 태우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태우가 사죄하고 설생을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자, 새로운 등장인물입니다. 설생. 우리 보통 생은 어떤 선비, 성 뒤에 붙이는 거다, 그지? 설선비야.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모두들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야. 승상이, 자, 그럼 여기서 승상이 누구겠어? 그지? 태우의 아버지가 되겠죠. 승상이 모든 자식들과 더불어 서헌에 나와 설생을 보았는데 이 설생의 특징입니다. 맑고 높은 기질이 표현이 선풍도골, 뭔가 이 평범한 인간 같지 않고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 보인대. 아마 비범한 인물인 거야.
우리 보통 비범한 인물은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그지? 수려하고 깨끗한 풍채가 눈을 놀라게 하였다. 승상 및 태호의 여러 형제들이 매우 놀라서 10분 공경하고 별체인 송주컨에 거처하게 하면서 의식을 각별히 하여 후대하였다. 잘 대해줬다. 승상은 설생이 너무 정하고 아름다움을 괴이하게 여겼고 이부상서 유색이는 자, 여기서 소개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지금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지? 이 형제 중에 한 명인 것 같죠? 한 번 설생을 보자 결단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자, 우리한테 힌트를 주지. 아까 보기에서도 중요한 여성 인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우들에게 당부하였다. 이 유색이는 뭔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다른 이야기 읽어보면 굉장히 인성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비밀을 알아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설생이 타양 사람으로 우리를 서먹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들은 번잡하게 가서 보지 말고 설생을 편하게 있게 하여라. 자, 그럼 여기서 이 A로 풀 수 있는 문제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9번. 자, A 한번 보자. A는 대상의 처지, 설생의 처지를 고려해서 아우들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맞는 표현이지. 2번 A는 상대의 실수를 수용하며 이런 거 없습니다. 3번 A는 상황에 불가피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4번 상대의 과거 행적을 제시하며 과거에 이랬다 나온 적 없습니다. 5번 A는 자신과 상대의 관계 언급한 거 없지. 이건 A만 봐도 지금 답이 1번밖에 없어. 근데 B 한번 확인하고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이부상서 형제가 명을 받들어 구태여 설생을 찾지 않으나 유독 영릉후가 된 세창. 자, 또 이름이 또 나와요. 새 이름이. 아까 맨 앞에 태우. 얘가 예부상서 영릉후가 되었고 이 영릉후 이름이 세창이라고 또 나옵니다. 유세창입니다. 송주컨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 영릉후가 매화정에 나가 부인도 있어. 남소저를 대하자 소저가 얼굴에 희색을 띠어 맞이하고 서너 명의 자녀가 겹겹이 반겼다. 자, 자식들도 너무 좋아하고 영릉후가 다시금 애정이 새롭게 솟아오르면서 이별의 회포를 이루며 반가워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부부 사이고 사이도 좋아요. 그러나 자, 문제가 생겼어. 영릉후의 한 조각 마음에는 설생이 객수에 차 있는 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미심쩍어 마음이 갈리니 자꾸만 한쪽으로, 그러니까 나의 남소저, 내 부인이 좋은데 한쪽에서 계속 설생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밤을 겨우 세워 아침 문안 인사를 끝낸 후 바로 송주컨에 가서 설생을 보았다. 영릉후가 설생과 종일토록 말하였는데 말마다 의기투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밥 먹고 잠자기를 다 잊을 정도로 이 설생과 마음이 너무 잘 맞은 거야. 위기입니다. 위기. 그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설생은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것이 자, 설생도 세창을 좋아하고 있네. 근데 세창은 부인이 있잖아.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이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해.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자. 이때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결혼을 하자라고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혼인을 구하는 것이 순탄치 않고 마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거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던, 한번 다시 볼까? 보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 가부장제 체제하에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에 대한 한계가 나온다 했는데 요거네.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하기는 좀 그렇다. 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자, 좀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천자께, 천자는 왕이잖아. 세창과 자신의 혼사를 성사시켜 줄 것을 청해. 자, 이런 뭐지? 권력자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거. 이거 늑혼이잖아.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거. 명분을 얻고자 한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문무장원에 뽑혀 또 1등을 했어. 천자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다. 초벽이 처음 보는 이름이야 또. 근데 우리 이야기의 흐름상 진짜 여기 설생이
장원에 뽑혀서 천자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초벽이 누구겠어? 설생밖에 될 수가 없겠다. 한번 확인해 볼게.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였다. 신이 1월을 속이고, 우리 보통 1월은 해와 달이라고 해서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지? 임금님을 속이고 음양을 바꾼, 우리 보통 남녀를 음양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감히 조정에 아뢰지 못하겠으나 신의 죄를 용서하시면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차설. 그건 그렇고 천자가 놀라시어 설초벽에게 맞네. 설생, 설씨였고 초벽이니까 설초벽. 마음속에 품은 것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 하시자 초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여기서 우리 이 비로 풀 수 있는 거 아까 19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1번. B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여 상대의 관용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진정 알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좀 봐주세요 하면서. 답은 1번 맞네. 신은 본래 설경화의 어린 딸입니다. 자, 여자였다는 거야. 그럼 아까 보기에서 한참 설명하던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설초벽, 설생이다. 그죠?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혈혈단신의 아녀자가 강포한 자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서 남장을 하고, 자, 이 남장을 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야. 무예를 배워 풍량의 진중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응거하면서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세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세창이 비록 제가 여자인 줄 알지 못하고 직이 너무 친한 친구로 허락하였으나 신이 여자의 몸으로 세창과 동행하여 먹고 자기를 한 가지로 하였사오니 의리로 다른 사람을 쫓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간다면 뽕나무 밭과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나는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그 여성의 한계,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거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때까지 세창이와 먹고 자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다. 이거 지조절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때 당시의 그 가치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렇기에 뜻을 결정하여 일륜을 폐하고, 이 폐륜입니다. 이게 폐륜. 여기서 이 폐륜아 할 때 그거랑 또 다른 말인데, 일륜을 폐하고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 못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일륜을 폐하고 몸을 깨끗하게 마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미 나는 그 유세창과 막 같이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 지조를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하기도 여자로서 좀 그렇다. 자, 그런데 돌아보건대 부모의 혈맥이 다만 신첩의 한 몸에 있기, 우리 부모님의 핏줄이 나밖에 없다. 차마 사사로운 염치와 의리 때문에 죽어서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를 끊게 하는 죄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핏줄이 나뿐이라서 내가 이 결혼 안 하면 후사가 끊긴다. 온갖 계책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나 극이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만민의 부모가 되시니 반드시 신첩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윤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뭔가 결혼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았다 이 말이야. 자,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까닭에 1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방목의 이름을 걸어 성총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저의 진정한 회포를 아립니다. 이제 나의 속사정을 다 말했다. 이거 얘기하려고 나는 장원급제했다 이거야. 상께서 매우 놀라고 기특하게 여기셔. 좋게 봤습니다. 영릉후인 유세창을 돌아보셨다. 영릉후 또한 매우 놀라 안색이 흑빛이었다. 헉, 이때까지 나랑 물론 그 의심은 했지만 친구로 지내던 그 남자가 사실은 여자였던 거야. 그리고 나랑 결혼하겠대. 상이 유승상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설신여의 재주와 용모와 의협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사정이 불쌍하니 짐이 중매가 되어 세창과 혼인시킬 것이다. 자,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늑혼이지, 늑혼.
경은 육례를 갖추어 저 설신여를 맞이하고 평범한 며느리로 대접하지 마라. 저 사람이 타향에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 혼사를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계기로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묘책이다. 충성심이 세상을 덮을 만하고 문무장원을 하였으니 어쩌고 저쩌고 명심하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하나씩 다 찾아볼게. 1번. 태우는 천자의 도움으로 승상과 약속한 기한 내에 돌아올 수 있었다. 자, 아까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한을 어긴 지가 석 달이 지났기에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틀린 선지다. 그죠? 적절하지 않다. 18-1번. 자, 2번. 승상과 그의 모든 자식들은 설생이 태우와 함께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설생을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모두 어땠는데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몰랐으니까. 3번. 이부상서는 저 아까 누구였더라? 이부상서가 유색이. 설생의 정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태우에게는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이부상서 유색이는 한번 설생을 보자 어떤 걸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아우들한테 당부, 야 잘해줘라, 조심해라, 가지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4번. 태우는 설생의 정체를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의 처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까 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심쩍어지만 밤을 겨우 새워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18-4번. 그럼 이게 맞는 거네. 5번. 천자는 초벽을 보자마자 그의 재능과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린 게 아니고 이 장원에 뽑혀서 와서 이 초벽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얘기를 했지. 진정을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사실 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18-5번.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면 18번, 19번 해결됐고 20번 봅니다. 설초벽을 중심으로 일단 이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 동그라미 문제는 앞뒤에 힌트가 있다고 했어. 자, 잘 봐봐. 자, 기역에서 말하는 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앞뒤를 봐봐. 신이 1월을 속이고 음양을 바꾼 죄. 다시 말하면 뭐야? 임금님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음양, 남녀를 바꾼 죄. 내가 남장을 하고 다닌 죄를 이야기하는 거지. 니은은 앞에 꾸며주는 말에 나와 있네. 죽어서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를 끊게 하는 죄. 나 때문에 이제 대가 끊기는 거지. 20번.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라 이랬거든. 뭡니까? 그지? 이 후사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기억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 죄를 선택하였다. 4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1번. 설초벽이 유세창과 허물없는 지기의 관계를 맺기 위해 자, 요거 잘 봐. 남장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더라? 앞에 한번 다시 볼까? 왜 남장을 했더라? 자기의 그 지난 시절을 얘기하면서 혈혈단신의 아녀자가 강포한 자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서 남장을 하고 이랬어. 그러면 21-1번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틀린 선지다, 그지? 21번에 1번. 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이 1번이네. 자, 나머지도 볼까? 2번. 설초벽이 천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아뢰는 것은 유세창과 혼인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애정을 관철시키기 위함이겠군. 그치? 결혼하려고. 쉽게 말하면. 3번. 천자가 유승상에게 설초벽과의 혼인을 명령하는 장면을 통해 권력을 활용하여 유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려는 설초벽의 의도, 늑혼 모티프가 보인다. 맞죠? 4번.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의 이름을 올린 장원급제를 한 설초벽의 모습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여성 태도. 맞죠? 결혼을 하려고. 근데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장원급제를 해버리는 거야. 5번. 설초벽이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가는 것을 비로한 그런 와중에도 먼저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것은 당시의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 이것도 일부 보인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22에서 26번입니다. 가는 현대시고 나는 수필인데 우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2번 가나의 공통점, 23번 표현상 특징, 24번 보기 읽고 가 해결하기, 25번 나 읽고 해결하기, 26번 기억에서 미음. 이건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보기 먼저 읽고 우리 가시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는 시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대조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치는 버리고 진솔한 삶을 드러내고자 한다. 자, 이 김광규 시인의 대체적인 작품 세계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가에는 평이한 시어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려내는 시인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이라는, 자, 우리 제목을 보면 뺄셈입니다. 그러면 이 덧셈과 뺄셈이라는 시어도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단순한 셈법의 삶의 자세를 빗대요. 자, 비유기 때문에 이 원관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 우리 위에서 동그라미 세모했던 거를 한 번 더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덧셈의 삶이다. 그죠?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 자, 이게 뺄셈의 삶이네. 그러면 덧셈과 뺄셈의 의미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게 주제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김광규의 뺄셈입니다. 근데 첫 시작에 덧셈은 끝났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 뭐뭐 했다. 단정적 어조로 덧셈은 끝났다. 우리 보기에서도 동그라미 세모할 때 요 덧셈을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이 작가가, 이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죠? 밥과 잠을 줄이고, 그럼 이 덧셈과 관련된 밥, 잠은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 아주 당위적으로 이 뺄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덧셈,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욕망의 삶, 욕심이 많은 삶, 뭔가 계속 채우는 삶. 자, 이걸 이제 그만두고 뺄셈, 어떤 거였지?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집착하려고 하지 않고 비우는 삶. 자, 두 시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덧셈과 뺄셈 중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치? 지금까지, 그러니까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니까 지금까지는 덧셈의 삶을 살아온 거야. 남은 것이라곤, 근데 이 덧셈의 삶을 살고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자, 덧셈을 그렇게 채우려고 살아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자,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나 또 뭐 있을까? 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서리법은 아닙니다. 그지? 서리법은 뭐야? 서리법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을, 그러니까 화자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판단을 상대방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의 모든 재산일까? 의문형 어미를 쓰긴 했지만 서리법으로 볼 수는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덧셈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남았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고 반성하는 장면입니다.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자, 아직도야. 그러면 이 사람의 생활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돋보기 안경에 낡은 옛날 서류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자, 이거 전부 여전히 덧셈의 삶입니다. 이것들은 품이 없는 짓이다.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막 뭔가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보니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더라. 품이 없고 부질없더라.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이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자, 요런 표현에 쌤이 좀 주목을 하라고 했어. 이제는. 그럼 뭔가 변화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요렇게 쌤이 줄을 꺼볼게. 그럼 이 빨간색 줄 윗부분은 전부 다 덧셈의 삶입니다.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자,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뺄셈이란 말이야. 그럼 이 이전까지는 전부 우리가 줄 끄은 것들, 세모 친 것들 전부 덧셈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자, 뺄셈을 하는 삶을, 비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내가 정말 다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염려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장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뺄셈이라는 비우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의 의지가 보이나요? 중간중간 단정적인 어조로 자기의 이제 이 뺄셈의 삶을 살기 위한 의지,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24번 읽었으니까 24번 한번 볼게요. 24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덧셈을 끝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를 통해 시인이 추구한 삶의 모습과 지향점. 시인이 추구한 것은 둘 중에서, 그렇지, 우리 아까 보기에서부터 계속 표시했었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뺄셈의 삶, 비우는 삶, 욕심 없고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맞죠? 2번,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을. 자, 이건 여전히 덧셈의 삶을 살고 난 뒤의 모습이었지. 화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맞죠? 3번,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와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덧셈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이것도 아까 우리 줄 그은 부분 보면 전부 덧셈의 삶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덧셈의 삶이었거든. 자, 근데 이것을 부질없다라고 여기는 화자의 모습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덧셈의 삶에 대한 성찰이고 반성이잖아. 근데 밑에 뭐라고 설명돼 있나 보세요.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매몰된, 지금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거 틀린 설명이지. 답은 4번입니다. 5번,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비우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이거 맞는 거. 그래서 4번은 이 시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22번도 한번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인데 우리 가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거 없었다, 그죠? 2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의 삶의 태도, 내가 계속 채우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반성, 성찰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거. 3번, 타인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아쉬움 없습니다. 세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낙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느낌도 아니었죠. 다양한 사례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지금 답이 2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에 1번, 가는 현재형 어미 사용했지, 다 한다.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나 읽고 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인데 우리 나 보기 전에 요거 2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가에 있기 때문에. 자, 기억입니다. 1번. 기억이 아직도야, 아직도. 자, 그럼 아직도라는 거는 이전의 삶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니은은 이제는입니다. 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장면에 주목하라고 했었어.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제는 뭔가 변화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지난 시간, 덧셈의 삶이라는 거는 이 사람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었다. 그죠? 그럼 1번, 2번 아니고 나머지 나를 읽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나는 수필입니다. 제목이 낙화의 정막이야. 색깔 한번 바꿔볼까? 낙화의 정막입니다. 자, 요런 수필의 경우에 선생님이 보통은 자기의 경험, 글쓴이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 또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특히 요 깨달음이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도 한번 거기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짐에 그때는 이 소원이 이루어진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이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진 게 겨울이었다. 그런데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석으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대. 그러면 이 사람은 나무 있는 뜰 안을 이왕이면 봄에 걷고 싶었던 거야. 요즘은 그 봄이어서 근데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지. 아침마다 헌하면 일어나 뜰을 거닌다. 여기서 디귿도 한번 바로 볼까요? 26번에 왔다 갔다 좀 어지럽긴 하지만 자, 26번 디귿에는 기대하던 상황이 도래한 시점, 기대하던 상황이 나무가 있는 뜰 안을 거니는 것, 그 소원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왕이면 봄이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 있었다. 그죠? 그럼 이거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보고 확정하겠습니다. 진달래 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이 사람 꽃이 너무 좋아서 눈에는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여. 이 사람 눈에는 지금 꽃밖에 안 보여. 눈만 아니라 코에도 아직 꽃이 향해. 꽃에 완전 폭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그러던 꽃이 다 졌다.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 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엎어도 지고 자빠도 졌다. 그 중에도 엎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찔렀다. 자, 이 사람이 꽃을 구경하던 중 변화가 있었습니다. 꽃이 다 졌다. 근데 우리 아까 제목이 뭐였지? 그치, 낙화의 정막이었단 말이야. 자, 꽃이 다 졌다. 이게 낙화잖아. 그럼 이 낙화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 거야.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거, 마음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자, 요까지 읽어놓고 26번에 4번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여기 며칠 동안이야. 리을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고뇌 여기 없습니다. 그지? 꽃에 푹 빠져서 너무 즐기고 있었는데 그 꽃이 낙화 떨어졌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정막이요, 슬픔이다. 이 사람이 낙화를 보고 느낀 감정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큼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이 침묵, 정막, 슬픔이 죽음이라고 느껴지진 않았다. 오직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다. 근데 마음에 뭔가 자꾸만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낙화의 정막. 이거 제목이었는데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처럼 마음을 찔려본 적은 없었다. 그럼 이 이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건데 26번에 5번 미음에서는 과거의 상황과 대비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느껴지는 쓸쓸함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치? 조금 더 읽어보면 다른 감정 하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무까지는 자주 손질을 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야.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 자, 이 꽃이 나무에서 나무에서 꽃이 막 떨어져. 근데 이 꽃이 떨어져 앉을 이 자리를 자기가 한 번도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꽃이 떨어질 자리도 봐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느꼈던 이번처럼 마음을 찔려본 적은 없었다 할 때 쓸쓸함과 함께 뭔가 내가 제대로 꽃을 돌보지 못한 것 같은 부끄러움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볼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 보다 더욱 방명은 하리라. 오래 있지 못할 거다. 낙화 떨어진 꽃은 오래 살거나 하지 못하지만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정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그 낙화만이 줄 수 있는 그 예술성. 예찬한다, 칭찬한다, 그죠? 낙화는 한 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를 보는 양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그런 낙화를 위해 나무 아래의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럽다. 자, 이 사람은 낙화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반성 성찰이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로 풀 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25번 한번 볼게요. 자, 25번에 1번. 아침마다 환하면 일어나 뜰을 거니는 나의 모습은 봄을 간절히 기다렸던 심정을 보여준다. 맞죠? 소원이었잖아. 밥상을 대하면 눈에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는 것은 꽃감상에 푹 빠져있는 나의 모습. 향기까지도 계속 코에 맴돈다 그랬지. 3번.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은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나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거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이 아쉬움, 낙화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감정이었지 초라하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3번입니다. 4번. 꽃이 떨어질 자리의 거칠음은 그동안 낙화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 반성하고 부끄러워했지. 5번.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은 나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낙화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예찬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겁니다. 요거 답 체크 3번만 하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아까 우리 이 2번으로 정답을 체크해놨는데 맞는지 확인만 해봅시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에 내가 낙화의 그 떨어질 자리 보지 못했던 진짜 꽃을 아끼던 사람이 맞나 하는 그 성찰, 부끄러움,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2번 맞네요. 자, 23번 표현상의 특징인데 이거 나머지 봅시다. 2번.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언제? 겨울에서 이왕이면 봄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봄이 되었다 나왔지. 대상으로 꽃으로 인한 정서 변화 맞습니다. 3번. 가와 달리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여기 서리적 표현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죠.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 설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물어만 본다. 이거죠. 그래서 가와 달리 가에는 아까 의문형 어미가 있긴 했지만 서리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요. 근데 대상과 단절된 처지 이건 또 아닙니다. 그죠? 자, 4번 나와 달리 가는 자연과 인간 대비 이런 거 없었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 뭐 시각적 이미지 뭐 또 뭐 있었노? 시각적 이미지가 일단 나오니까 감각적 이미지 활용한 거 맞아.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는 아닙니다. 그죠? 나에서는 뭐 낙화에 대한 예찬이 잠시 나오지만 가에서는 예찬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22에서 26까지 이렇게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27에서 30번 현대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이범선 작가의 고장난 문이라는 소설인데 이범선 작가는 전후 소설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보통은 이 현실을 반영해서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현실 또한 뭔가 좀 음울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고장난 문이라는 1970년 소설은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번의 보기 한번 봅니다. 고장난 문은 외적 요소에 의해 자유가 억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현실, 권력 등의 외적 요소를 상징하며, 자, 여기서 상징적 의미도 벌써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외적, 요거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요소니까. 작품 속 화가는, 자, 등장인물이다, 그죠? 이 화가는 고장난 문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그러면 뭐야? 인물도 나왔고 사건도 제시됐고 고립된 상황에 놓인 화가는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태도도 나왔고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해결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변 인물, 다른 인물들도 나온다, 그죠? 그럼 이 화가와 주변 인물들은 뭔가 대조가 되네. 한 명은 적극적이고 한 명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니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자유가 억압당하던 사회의 부조리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 소시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던 이 주변 인물들이 소시민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주제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 안에 다 있어. 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소설은 사실 여러분이 전문을 찾아 읽어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길이에 별로 부담이 없어. 아주 짧아. 지금 여기 지문 나와 있는 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래 이 소설은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는, 그치,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액자식 소설,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소설에서 지금 안쪽 내화의 장면을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거고, 거기는 나라는 사람의 진술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이야기는 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사받고 있어. 이 수사관과 이름이 만덕입니다. 만덕이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액자식 구성에서 그렇듯이 서술자가 조금 다릅니다. 바깥 이야기 이 외화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요 내화에서는 여러분이 읽었겠지만 이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 1인칭에 자기의 감정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는 지금 내화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선지가 없었지만, 만약에 이 외화와 내화에 걸터지게 나왔다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그치, 서술자가 바뀌는지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먼저 살펴봅시다. 자, 야 임마, 너 정말 목수한테 가긴 갔었어? 선생님은, 등장인물 표시하겠습니다. 저녁 해가 떨어지자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 그럼요. 제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아직 안 와? 글쎄 꼭 오라고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안 오잖아. 참, 선생님도 급하시긴. 전에는 며칠씩도 문 밖에 안 나오시곤 했으면서 뭘 그러셔요. 이 주인공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나하가 보기에는 이 화실 안에, 선생님이 갇혀있는 이 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할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선생님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는 화실 창문 밖 등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쇠창살 안에 선생님 말동무를 해주며 그렇게 웃었죠. 자,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창턱에 걸터 앉은 선생님은 곰방대를 뻐끔뻐끔 빨면서 이 녀석 봐라. 그거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고 지금은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자, 이 둘의 차이를 해석해야 돼. 우리 보기에서 봤던 거를 힌트 삼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는 내 의지대로 자의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야. 여기 뭐가 있어? 그치? 이때는 자유가 있지 않았냐. 지금은 내가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뭐에 의해서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받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열리지 않는 문은 자유를 억압하는 그 외적 요소를 상징한다라고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다. 그죠? 마찬가지죠 뭘. 그러니까 이 나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죠 뭘 이러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나 못 나가나 화실 안에 있는 건 같지 않아요. 뭘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키셔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일은 무슨 일이 있어 이 녀석아. 그럼 됐죠 뭐. 녀석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구나 넌.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뭐 불편하신 게 있어요? 서울 가실 일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요. 듣기 싫다 이 녀석아. 너하고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안에 돼지하고 하겠다. 참 선생님도 이제 목수 아저씨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동안 선생님 저녁이나 드셔요. 전 식은 밥이라도 한술 먹어야겠어요. 난 일어나 별채로 나왔어요. 자, 장소 괄호로 표시합니다. 선생님은 화실에 전등을 켤 생각도 않고 그대로 창턱에 걸터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기다려도 목수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저씨만 기다리고 있는데 화가 선생님은 그지? 야 임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쇠창살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 지르지 뭡니까?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자, 인물의 감정이나 정서, 성격이 나오면은 물결로 미리 표시를 해놓으세요. 난 전엔 그런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창에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와서 날 박살냈을 겁니다. 정말 겁났어요. 이마에 핏줄이 서고 입은 꽉 다물고 그 선생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죠? 선생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니까요. 예, 목수 아저씨한테 또 갔다 올게요 선생님. 나는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읍내로 달렸습니다. 그땐 벌써 밤이 꽤 깊었죠. 자, 시간적 배경도 좀 알아놓고 캄캄한 길을 나는 거의 단숨에 읍내에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목수 아저씨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자고 있지 뭡니까? 아저씨 빨리 좀 일어나세요. 문을 좀 열어주어야 해요. 문을 열면 되지 뭘 그래. 목수 아저씨는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좀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잔뜩 화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 왜 화가 나? 목수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취해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이죠.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고장이 났다. 예 그래요. 임마 문이 무슨 고장이 나고 말고가 있어. 열면 되지. 문이란 임마 열리게 되어 있는 거지 임마. 목수 아저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쓱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달아준 저희 선생님 화실 문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걷어차라 걷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딨어 임마. 자, 여전히 이 목수 아저씨도 지금 이 화가 선생님이 갇혀있는 상황을 답답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수 아저씨는 잔뜩 몸을 꼬부리며 굶처럼 깨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총각 웬만하면 내일 아침 일찍 고치지.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되겠어 어디? 목수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자, 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말했던 적극적으로 저항할 줄 모르는 그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목수 아저씨 아까 표시했나요? 이 목수 아저씨 그리고 이 목수 아주머니. 글쎄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미쳐?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미칠 거야 뭐 있어. 글쎄나 말이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런 걸 어떡해요. 왜 뒷간에라도 가고 싶은가? 뒷간은요? 그런 거 안에 다 있죠. 그럼 배가 고픈가? 허참 아주머니도 먹을 거 얼마든지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래? 먹을 거 있고 뒤볼 때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면 됐지 왜 미쳐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왜 안 통해요. 20평 사방이 창문인데. 그럼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더구나 지금 밤인데 열어놓았던 문도 걸어 잠그고 잘 시간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원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 뒤에 이야기는 문제를 보고 나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27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한번 찾아봅시다.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 이게 1인칭 시점이다, 그죠? 자신의 내면과 무서웠어요 뭐 이런 자기 감정도 얘기하고, 화가 선생님이 어떻게 막 화를 냈는지, 목수 아저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경험한 사건도 서술하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서술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28번에 1번. 나는 쇠창살을 잡고 소리 지르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이거 지문에서 바로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지? 여기. 뭐 너무 무서웠어요. 쇠창살을 흔드는 선생님의 모습. 요 정도 표시해 놓으면 되겠고. 2번. 나는 화실에 갇힌 선생님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여긴다. 그 윗부분에 보면 여기 있죠. 아이고.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뭐 불편하는 게 있어요? 서울 가실 일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요. 자, 28-2번. 3번. 선생님은 나와 대화를 하며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답답해했다. 너랑 얘기하느니 차라리 우리 안에 돼지하고 하겠다. 자, 28-3번. 4번. 선생님이 역정을 낸 것은 목수가 밤늦게 도착할 것임을 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역정을 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문이 안 열려서지. 5번. 목수네 아주머니는 목수가 술에 취했음을 근거로 들어 나가 목수를 데려가는 것을 말렸다. 차라리 내일 아침에 와서 고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되겠어 어디? 자, 여기 28-5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것이 아니고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유를 박탈당해서 억압당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자, 기역의 서술상 기능. 자, 기역이 뭐였죠? 창문입니다. 자, 창문의 기능. 가장 적절한 거 1번부터 보자. 외부와 내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맞죠? 2번.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곤란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3번. 외부에 대한 갈망,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갈망을 이 창밖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인물의 내적 갈등 해소는 안 되죠. 4번. 외부의 현실을 투영한다는 거는 뭐 투사라고도 하는데 뭐 이거를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실이 이 창문에 반영이 되어 있다? 아니죠. 내부에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욕망을 강화한다. 이거는 틀린 선지입니다. 5번. 외부와 내부를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하죠, 지금. 그래서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30번. 아까 우리 보기 읽었던 문제인데 한번 볼까? 1번. 문을 열기 위해 목수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선생님의 모습은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아까 이 외적 요소가 뭐였지? 열리지 않는 문, 외적 요소. 이렇게 연결시켰었다, 그죠? 적극적 저항의 태도를 보여주는군. 2번.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라고 답하는 목수의 아내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치, 아까 목수의 아내, 목수,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물들이었다. 3번. 고장난 문을 고쳐달라는 나의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목수의 태도를 통해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의 사회 현실의 모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2번이랑 그죠? 4번. 화실 안에 갇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는 선생님의 모습은 자유가 억압당하며 점차 파멸에 이르는 과정. 비극적인 결말. 5번. 사방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화실 안에 갇혀 답답함을 호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자, 이 모습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이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외적 요소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소통의 부재는 이 아까 소시민으로 분류됐던 목수, 목수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억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지 이 외부 세계의 단절로 인해서 소통이 부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틀린 선지 5번. 자,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고 이 뒷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목수 아저씨랑 이 화실로 갑니다. 근데 이 화가 선생님이 축 늘어져서 엎드려 있어. 그래서 주무시나? 하고 봤더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다 라고 해서 이 수사관이 나라는 이 만덕이를 막 취조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인이 뭐냐 하니까 질식사야, 질식사. 자, 근데 아까 우리 이야기 속에서 봤잖아. 창문도 다 있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이 화가 아저씨가 결국에 사망에 이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치? 아까 보기에서 봤던 자유가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파멸, 요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재밌어요. 소설이 짧고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도 뭔가 좀 공부가 안 될 때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현대소설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31번에서 34번 고전 시가 문제입니다. 가나 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다는 작품이고 가는 이 작품들을 읽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보기를 먼저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지형 시가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면 나다가 소지형 시가겠다. 그죠?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소지 형식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그럼 소지는 소송에 쓰이는 어떤 양식인가 보다. 고문서의 한 양식인 소지가 국문시가와 관례교섭을 일으키며 문학사에 등장한 형태이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관부에 올리는 관청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데 청원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내용의 기술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적 수사 장치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문학 양식과의 접변 및 교섭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열려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학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지의 본래 성격은 청원 및 진정에 있다.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것, 어떤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 따라서 소지를 활용한 소지형 시가의 경우 작가가 지니고 있는 심적 지향을 진술하거나 소망하는 바를 청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적 화자의 소망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말노름, 언어 유희, 극한 과장, 과장법, 전고, 옛날 말 차용 등 옛날 이야기 차용 등 다양한 수사적 장치가 동원된다. 뭐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겠네. 한편 소지형 시가 작품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무절제하게 표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말미에서 청원 및 진정을 처리해주는 권한자의 처분을 제시하여 화자의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뭔가 청원하거나 진정을 했을 때 뭐든지 다 오케이가 아니고 그에 맞는 처분을 마지막에 알려준다. 요런 구조라는 거야. 한번 살펴봅시다. 나부터 바로 볼까? 삼가 뜻하는 바를 아뢰오니 이게 청원이잖아. 그지? 상제께서 처분, 옥황상제께서 처분하옵소서. 그러면 이 옥황상제가 여기에서는 권한자가 되겠네. 자, 권한자가 판단을 한다. 주천이, 자, 밑에 각주를 보니까 이 주천이라는 곳은 풍류와 취락의 이상적 공간. 그러니까 아주 풍류를 즐기기 좋은 곳. 물이 술만 나는 물이래. 술이 막 샘솟는 그런 장소래. 자, 여기가 주인이 없어 오랫동안 황폐하였으니 그 이유를 살피신 후에 제가 바라는 일을 처결하여 허락함을 공중문서로 발급하고 자기가 바라는 일을 처결을 해서 처분을 해서 공증문서까지 발급해달래. 상제께서 소장 안에 호소하는 바를 다 살펴보았거니와 유령
200도. 자, 밑에 설명을 보니까 유령도 200도 둘 다 굉장히 술을 즐겼던 유명한 사람들이야. 유령이나 200도 이 주천이라는 장소에 대한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주천에 대한 이 각주의 주석에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천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받지 못했다. 그 잘 나가던 유령, 그 유명한 200도 소유하지 못했다. 이 주천을. 하물며 세상의 공적 물건이라 네 마음대로 못할 일이라. 자, 그러면 얘가 바라던 일이 뭐였을까? 그치, 주천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라는 거지. 그랬더니 처분이 어땠지? 네 맘대로 하지 못한다. 그 유명했던 유령 200도 거기에 대해서 소유하지 못했다. 너 뭔데? 약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32번을 볼까요? 자, 32번. 1번. 나에서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공증문서의 발급 요청을 통해 부각하고 있군. 맞지?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공증해달라. 2번. 나에서는 제가 바라는 일을 청원하며 황폐화된 주천을 상직해서 복구시켜. 자, 이 사람이 바라는 일은 뭐였지? 주천을 자기가 갖고 싶다. 자기 개인 소유로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 근데 여기 선지에서는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지. 주천을 상직해서 복구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3번. 나는 상제가 화자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과도한 욕망에 대한 경계. 이게 아까 우리 가 지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나왔었거든. 여기 봐봐. 처분을 제시한다는 거는 이 화자의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바라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주천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야, 그거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욕망을 경계하는 모습. 됐나요? 다음 다 지문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순창설이 최윤재는 사또님께 소지 올려 원통함을 아래오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지를 올린 사람이 최윤재입니다. 그지? 설이 하급관리예요. 뭐 하리, 하급관리,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원통함을 아래오니. 이 사람 지금 원통하대. 올바르게 처결해 주소서. 9월 14일은 굉장히 구체적인 배경이다. 그지? 요렇게 괄호해 놓게. 담양 부사 생신이라 소인의 사또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사또가 사흘 전에 달려갈 때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갔는데 광주 고을 목사와 화순 창평 남평원님 14일 조식 아침 먹은 후에 일제히 모이셨네. 여러 그 지역의 원님들, 사또, 뭐 목사 같이 가는 겁니다. 바야흐로 큰 상에 성찬을 벌여놓고 관악기 현악기는 누각에 늘어놓고 구름 같은 묘한 고개에 씩씩한 몸 상좌에 앉아있고 파티를 하는 거야. 도내의 제일 명창, 담양, 순창 명기들이, 기생들이, 이름난 기생들이 가무를 대령하여 춤도 추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날을 보낸 후에 자, 신나게 놀았단 말이야. 생일날 며칠이었지? 14일이었습니다. 9월 14일. 그리고 다음날이 15일이잖아. 15일 밤에 밝은 달의 후약 어디인가. 자, 그 다음날에 약속, 뒷날의 약속.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기로 약속했대. 화려한 육강 양산 청산에 나부끼고 이제 행차를 하는 겁니다. 육강 양산에 오마쌍전은 단풍숲으로 들어갈 때 옥패는 쟁그랑 걸음마다 울리고 뭐 이런 음성상징어 같은 거는 미리 살짝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찾기 쉬울 겁니다. 낭낭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 때.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화려하게 지금 가고 있어. 구경하러 가고 있어. 동산의 고상한 놀이, 용문의 눈구경에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기생들도 몇 명이 따라간 거예요. 아리따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지어 말 타고 군졸들과 수레를 뒤따르니 창한 백발, 얼굴 허해서 머리도 허옇게 센 이 늙은입니다. 화순 원님이 기생에게 다정해서 굽이진 곳에서 자주 돌아보시기. 뒤에 막 예쁜 기생들이 따라오니까 이 원님이 가다가 돌아보고 이러는 거야. 자, 근데 이 원님이 앞에 이렇게
가고 기생이 이렇게 가고 요 중간에 지금 이 최윤재가 끼어 있었어. 근데 계속 이 돌아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가만히 이 말에 앉아있기가 좀 부끄러운 거야. 말을 한번 그려보겠어. 말. 히히. 자,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이 앞에 있던 원님이 뒤돌아보면 내렸다가 또 앞에 보면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이랬다는 거야.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우리 이런 거 뭐 대꾸라고도 하고 반복도 되죠.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인지 모르. 이 상황 자체가 좀 재밌잖아. 재밌죠? 우리가 웃기고 안 웃기고가 아니고 이 의도를 봐야 돼. 대꾸의 반복에 뭐 이 상황을 좀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망망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노라니 석양의 큰 길 아래에서 실족을 이러다가 결국에는 실족해서 넘어졌어. 발을 헛디딘 거야. 돌들이 흩어진 곳에 콩태자로 클태자로 와 자빠지니 팔다리도 부러지고 옆구리도 삐어서 어혈이 마구 흘러 흉격이 펴지지 않고 금령이 지어마와 자 너무 아파. 멍도 들고 막 몸도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그런데 금령이 지어마여 개똥도 못 먹고 여기서 뭘 금했는지 모르겠지만 뒷이야기 보니까 이제 개똥을 먹지 말라고 명령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약에 쓰려는 그 개똥도 못 먹고 병세가 기계에서 난로위 중에 갈수록 너무 아픈 거야. 푸닥거리 경일기는 다 해봐야 헛되도다. 뭐 무당 불러서 구태도 소용없고 이제는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줄 알았더니 곰곰이 앉아 생각하니 이것이 누구의 탓인고. 강천에서 배행하던 자, 이 사람이 자기가 다친 그 이유를 계속 찾았더니 기생 탓이라는 거야.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남 탓을. 그 남 중에서도 자기보다 힘없는 그 기생 탓을 하고 있다. 그지? 네 쇳불이 아니런들 내 담이 무너지랴. 속담의 이런 말씀. 자, 요 속담이라는 것이 앞에 나온 요 말이 속담입니다. 너의 소가 뿔로 들이받아서 내 담이 무너졌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지. 이것도. 소인의 죽는 모습 그 아니 불쌍한가? 자,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있어. 소인이 죽거든 전현들을 죽이시오. 불쌍히 죽는 넋을 위로하여 주옵실까? 신락같이 남은 목숨 살려주시길 바라나이다. 자, 이게 청원의 내용이야. 전현들을 죽여달라. 전현들을 혼내달라. 기생들. 쟤 때문에 내가 다쳐서 지금 죽을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하다, 맞지? 자, 중략 부분에는 이 권한자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야, 너 기녀들 너네 왜 그랬냐? 너네 잘못했네. 이리 와봐. 뭐 말이라도 해봐. 했더니 이제 이 중략 뒷부분부터는 기녀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볼게. 죄범이 중타하시어 저리 행하옵시니 수하에 들라 하신들. 자, 물과 불이지. 물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한들 내가 거역하리까. 자, 이 말은 무슨 처분이든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겠다. 같은 말이지. 의녀 등도 원통하여. 자, 그런데 나도 너무 원통해서 여기 의녀라고 돼 있는데 이 기녀랑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뭐 저 기생들이 간단한 의료기술 같은 거 뭐 이렇게 응급처치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의녀들이 이제 기생 역할 하기도 하고 둘 다 뭐 천한 신분이라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소회를 아랠 것이니 1월같이 밝으신 순찰 사또님께 한 말씀만 아뢰옵고 매 맞고 죽겠다.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좀 해야겠다. 의녀 등은 기생이요. 최윤재는 아전이라. 기생이 아전에게 간섭할 일 없고. 그러니까 신분이 천한 사람이 이 하급 관리에게 뭔가 말할 거 없다. 화순사또 뒤돌아보시기는 구태여 의녀들을 보시려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우리를 보려고 한지, 아니면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무를 구경하려다 우연히 보셨던 건지. 그러니까 그 원님이 막 자꾸 뒤돌아봤던 것도 우리를 본 건지 경치 구경한 건지 모르겠다. 아전이 제 인사로 자기 일 때문에 제 말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 말에서 떨어져서 만일에 죽는다 한들 어찌 우리 의녀들이 살인한 것이 되리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억울하다. 좀 억울하다. 다행히 이 뒤에 그 권한자가 다시 처분을 내립니다. 자, 우리
아까 보던 32번, 4번 한번 볼게요. 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소인의 죽는 목숨의 억울함이 기생들의 탓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치? 5번, 다는 불쌍히 죽는 넋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을 권한자에게 진정하며 개인의 소망을 함께 청원하고 있군. 아까 어떻게 해달라대? 불쌍히 죽는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 청원이었다, 그지? 맞고. 답은? 2번. 자, 31번 한번 봅시다. 1번. 나는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통해, 역사적 인물이 뭐 유령, 이백 나오긴 했지만 일화 없습니다. 예찬도 없고. 2번. 다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특정 인물은 저 누구야? 최윤재잖아. 최윤재 아니면은 뭐 의녀들이 인물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금령이 지엄하야 하와 개똥도 못 먹고 병세가 기계하와 날로 위중하니. 이거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해서 자기가 너무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거 가능하겠는데 이거 31-2번. 답은 2번입니다. 3번.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시간의 흐름 안 나왔고 다는 공간의 이동은 나왔지. 화자의 정서 변화의 다는 가능한데 나가 틀렸습니다. 4번. 나와 다는 모두 화자와 대상 인물 간의 문답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 문답, 내적 갈등 심화 아니고. 5번. 나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 전혀 아닙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33번.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최윤재는 사령의 우두머리로서 순창사또의 행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자, 이것도 지문에서 찾아볼게. 고전 시간은 일단 해석인데 여기는 사실 해석이 막 어렵게 한자어가 남아있는, 고어가 남아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지? 찾으면 돼. 자,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갔다.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번. 15야 밝은 달의 후약은 호남 소금강의 산수를 유람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아까 표시해놨지롱. 자, 여기 있네. 15야 밝은 달의 후약이 어디냐?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33-2번. 3번. 소인은 화순원님이 보는 앞에서 말을 타고 있기가 민망하여 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이거 약간 하이라이트였잖아. 좀 웃긴 장면. 그지? 이 화순원님이 자꾸 돌아보니까 말에 앉아있기가 좀 그래서 계속 내렸다 올랐다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 자, 33-3번. 4번. 의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원통한 소회를, 자, 중략 부분 이후에서 내가 원통해서 소회를 아랜다라고 했는데 죄를 인정하고 있나? 억울해하고 있지. 자, 처분대로 하긴 할 건데 너무 원통하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한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치게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답은 4번. 자, 5번. 의녀들은 화순사또가 뒤를 돌아보신 것은 자기들을 보고자 한 것인지 경치를 보려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자, 요 부분 나오죠. 33-5번. 답은 4번입니다. 34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 다 A, B 처분인데 이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나를 읽고 아까 A를 바로 해결했어도 됩니다. 한번 봅시다. 1번. A에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 지금 이 처분이라는 거는 내가 주천을 갖고 싶어요. 나 주천을 주세요. 하고 거기에 대한 허락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아직 상실감이 없어. 2번. A에는 상대가 처한, 옥황상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제안 아니죠. 3번. A에는 권한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 없습니다. 4번. A에는 화자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 이게 들어있지. 5번. A는 화자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의 원인도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이 4번이 나왔어. 한번 확인해볼까? B에는, 자, B는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겠다. 이 의녀들이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한 아직
이 처분이 안 내려졌어. 과거 상황이랑 관계가 없다. 그죠? 2번. B에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명령이 반영되어 있다. 이 의녀들이 화자야, 지금. 의녀가 화자야.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명령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 B에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권한자의 평가 없고요. B에는 화자가 수용해야 하는 결과에 대한 존중. 내가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맞고. 그럼 확실하게 답이 4번. 5번 뒤에 말도 틀렸습니다. 그지?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간은 항상 특히 연계교재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다 되도록 그래서 다른 부분이랑 맞물려서 나오더라도 이 전체 스토리 이해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